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 리서치팀에서 원자들을 맡고 있는 김광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년 유가 전망을 해볼 텐데요. 일단 최근 들어서 오펙의 감산 합의,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지금 유가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내년 유가를 좌우할 7가지 변수라는 주제로 내년 전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9년도의 유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석유 시장의 영향력 확대를 확인하는 한 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연초에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이나 아니면은 이란의 원유 수입 급감,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리스크가 크게 부각이 되면서 공급 차질 우려가 크게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미중 무역 합의 기대가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면서 유가를 상승시켰습니다. 하지만 연중 들어서는 사우디의 감산 노력과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대규모 정전 등으로 더욱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가격 상승을 유발을 했고요.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강하게 차단을 하면서 유가가 급락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주요국들의 제조업 지표가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미국의 가솔린 E15 판매 허용, 그리고 그 이후에 규제 완화 등의 좀 상당폭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연말 들어서는 중국의 원유 수입이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고, 그리고 사우디의 유전 공격,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강한 공급 차질 우려로 이어졌습니다. 일단 내년 주요 이슈 중에 첫 번째는 역시 사우디 아람코 상장 관련된 이슈인데요. 일단 이번 IPO는 사우디 전체 왕가가 보유한 지분 중에 1.5%인 30억 주를 상장을 합니다. 지금 현재 아람코는 지난해 기준으로 가장 큰 수익을 낸 기업이기도 한데요. 일단 최근 IPO가 어느 정도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상당히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태까지 그 IPO 상장 기준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차지했던 것은 중국의 알리바바로 250억 달러 정도 수준을 기록했었는데요. 사우디가 만약에 이번 IPO를 통해서 전 세계 최고 그 상장 금액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상장 금액이 주당 8.33달러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다음은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입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의 제재는 계속돼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이란에 대한 생산과 수출은 크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베네수엘라의 생산 역시 그 어느 때보다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지금 이 시점을 놓고 보면 미국의 강한 제재도 불구하고 유럽은 이란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대이란에 대한 투자가 최근 한 5년간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란의 핵미사일 영향권에 유럽 대부분 국가들이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에 대한 그런 제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도 악순환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98%에 달하는 외환벌이가 지금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국가의 생산 차질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왼쪽 차트를 보시면은 미국이 이 두 나라에 대한 제재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차트입니다. 두 나라의 제재, 그리고 오펙의 감산,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현재까지 약 400만 bpd가량의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감산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동기간 동안 미국은 약 지난 3년간 400만 bpd가량의 증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에서 미국의 제재 때문에 비자발적인 감산이 일어났던 부분이 한 300만 배럴 정도가 되는데요. 만약에 미국의 제재가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미국의 이런 재빠른 증산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지금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미국의 제재로 미국이 수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차트인데요. 대부분 국가들, 그러니까 캐나다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의 미국산 원유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주요국들을 보시면 대부분 한국, 일본, 중국, 인도, 유럽 등인데 이 대부분 국가들은 유럽에서 대부분의 그 원유를 수입했던 국가입니다. 최근 2년 동안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원활한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들에게서 대부분의 수출 동력을 미국산으로 좀 돌리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우디의 파이프라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전히 그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이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유조선이 다닐 수 있는 거리는 약 3km 정도입니다. 그래서 배 2척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규모인데요. 그만큼 만약에 이란이 급격하게 그 수출 규제 때문에 그리고 경제 악화로 인해서 궁지에 몰렸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 차단 가능성도 지금 조심스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동쪽에 위치한 주요 생산시설 그리고 대부분의 생산된 그 규모를 아시아로 수출하기 때문에 사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이 가장 좀 이상적인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가 굳이 이 동서 파이프라인 확장을 통해서 이 서쪽에 있는 항구를 이용해서 그 새로운 수출 경로를 좀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 영국, 호주 이런 국가들이 그 호르무즈 해협에 그 해군을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장으로 인해서 사우디는 미리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미국이 상당량의 원유를 그 중동 지역에서 수입을 해왔었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것을 최대한 좀 견제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왔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이런 수출에 대한 필요성이 대부분 사라졌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굳이 자국의 그 노력을 통해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축소시킬 만한 이유가 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중요한 이슈로는 오펙의 감산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단 오펙의 내부적인 그 결속력 그리고 불만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감산을 했을 때 유가에 강한 지지력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오펙 내부적인 그런 감산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고 유지를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오펙이 자국의 외화 보유고 소진을 통해서 열심히 감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유가가 빠르게 증가하지 않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미국의 증산이 있습니다. 미국이 그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그 셰일 오일 생산을 통해서 증산을 지속을 해왔기 때문에 오펙이 지속적인 감산을 통해서 그 유지시키는 상승 압력을 빠르게 좀 소진시키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오펙의 비맹주국인 오펙의 비맹주국인 러시아의 좀 행보도 좀 눈에 띄는데요. 사우디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좀 감산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열심히 생산량을 줄이고 있어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그 꾸준하게 증산을 지속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 오펙 맹주국과 오펙 비맹주국의 동상이몽 이러한 행보들이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좀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10월 감산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시장에 상당히 좀 충격적인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이라크나 나이지리아의 경우에는 생산 쿼터를 훨씬 넘어서 증산을 지속을 하고 있고요. 사우디의 생산도 과거와는 달리 예전 수준으로 빠르게 좀 복귀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오펙 생산국들의 경우에는 평균 재정균형 유가가 브렌트유 기준으로 85달러 수준에 달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약 65달러 수준으로 재정균형 유가에도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수준입니다. 사실 외환 보유액이 높은 사우디나 UAE 같은 경우는 저희 유가에도 외환 보유고 소진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좀 버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중동 지역 국가의 좀 소규모 국가들의 경우에는 외환 보유고 소진 자체가 엄청나게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국채 매각이라든지 자산 매각을 통해서 지금 충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외환 보유고 소진 등을 통해서 유가 지지를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빠른 증산 때문에 유가 상승 압력이 상쇄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면 이제 12월 오펙 플러스의 추가 감산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기는 하지만 오펙의 추가 감산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오펙과 비오펙은 120만 bpd 가량의 원유 감산에 합의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일단 추가 감산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에콰도르의 오펙 탈퇴 결정,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이지리아의 신규 쿼터 부과, 그리고 세 번째는 쿠웨이트와 사우디의 중립 지역의 생산 재개 논의 때문인데요. 일단 카타르에 이은 에콰도르의 오펙 탈퇴로 오펙 내부적으로의 그런 결속력이 상당히 악화됐음을 지금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면제국이었던 나이지리아가 생산 쿼터를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쿼터를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은 그런 흐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펙이 지금 생산 쿼터를 추가적으로 좀 높여서 부과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오펙 내부적으로도 추가적으로 오펙 내부적인 결속력을 높일 만한 요인이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일단 아람코의 주가 확정일이 12월 5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펙 회의 직전, 오펙 회의가 12월 5일 그리고 6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오펙 회의 직전에 잡은 것도 결국에는 12월 오펙 정례 회의에서 유가를 추가적으로 강하게 지지할 만한 이슈가 없다라고 사우디가 내부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음은 트럼프의 재선 관련 이슈입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은 트럼프의 지지율이 역대급 어느 대통령보다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트가 의미하는 바는 트럼프를 좋아하는 지지자들은 계속해서 어떠한 그런 정책을 펴더라도 꾸준하게 좋아해주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정책을 펴던 꾸준하게 싫어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결국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트럼프의 행보가 약간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농가들의 변심 가능성 때문입니다. 사실 지난 2016년도에 트럼프의 당선에 가장 주요하게 영향을 끼쳤던 것이 스윙 스테이트들의 농가들의 압도적인 지지였는데요. 트럼프는 에탄올 수요 증가를 약속을 하면서 여름철에도 E15, 그러니까 가솔린에 함유되는 에탄올 함유량을 15%로 높이는 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라는 공약을 통해서 농가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농가들은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에 따른 중국의 수입 급격한 감소, 그리고 재고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꾸준하게 지지를 해왔는데요. 사실 석유 기업들의 좀 더 눈치를 봤던 트럼프는 결국 56개 정유사들에게 E15 사용에 대한 의무화를 좀 면제해주는 조치를 취하면서 농민들에게 엄청난 불만을 샀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트럼프의 정치 후원금,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민주당의 주요 후보들의 정치 후원금을 합한 차트입니다. 트럼프 혼자서만 약 2억
2억 5천만 달러 수준의 정치 후원금을 모아놓은 상태인데요. 바이든과 워런 그리고 샌더스의 경우에는 다 합쳐도 트럼프에 못 미치는 그런 수준입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대선 주자를 내보내야 할 텐데 아직 내부적으로도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바이든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아들 부패 문제에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고 워런은 아직까지 대중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샌더스 같은 경우는 고령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극자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민주당 후보도 지금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블룸버그가 신규로 이제 공식적으로 대선 후보에 뛰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 그 트럼프의 대항마로서의 역할은 상당히 좀 약하다라는 평이 대세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정책을 펴야 할 것이냐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결국 옥수수 농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에탄올 수요 증가를 위한 정책을 펼치던가 아니면은 중국의 미국산 구매 확대 또는 대두구매 확대가 대규모로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앞서 언급드렸던 에탄올 수요 촉진 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칠 경우에는 결국 이 부분이 가솔린 수요 감소 그리고 결국에는 원유 수요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셰일 기업들의 좀 지지 세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원유 가격을 유지시킨 상황에서 에탄올의 수요 촉진 정책을 펴야 하는 그런 흐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트럼프가 마냥 유가를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는 없는 것이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다른 주요 지지 기반인 미국 내 트럭 운전사들 그러니까 미국 남자들의 가장 큰 표밭인 트럭 운전사들의 그 표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솔린 가격인데요. 결국 가솔린 가격은 어느 대선 때마다 마찬가지로 가솔린 가격의 마지노선은 약 3달러, 갤런당 3달러 수준입니다. 이를 WTI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은 약 60달러 수준인데요. 만약에 평균 3달러가 넘어갈 경우에는 민주당의 강한 그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중산층 입장에서는 그 만약에 WTI 가격 기준으로 그 60달러가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그 전체 소비에서 약 7%에서 많게는 10%를 그 가솔린에 사용한다라는 그런 지표도 있는 만큼 이들은 상당히 좀 민감한 그런 가솔린 가격에 민감한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유가를 어느 정도 선에 가둬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 판단의 기준점이 바로 트럼프 밴드인 50달러에서 60달러 사이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준 스탠스 부분인데요. 결국 연준의 스탠스는 달러화의 향방 그리고 원유의 수요 기대를 좀 어느 정도 연관성을 두고 나타납니다. 일단 일반적으로는 유가의 흐름이 그 미국 물가와 약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그 텀을 두고 좀 나타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에 시장 예상보다 빠르게 기준금리가 인하 또는 느리게 인하를 할 경우 만약에 예상보다 빠르게 인하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달러화 약세 그리고 이에 따른 유동성 공급 확대 그리고 유가 지지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연준은 기존 목표였던 완전 고용과 그리고 장기적인 물가 2% 도달에는 어느 정도 진입을 해 있다라는 평가이고요. 지금 연준은 어쨌든 추가 인하에 대한 시그널은 아직까지 주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에는 미중 무역 합의 여부와 그리고 12월 15일 미국의 그 중국산 소비재 관세 부과가 예정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러한 흐름들에 따라서 또 미국 연준의 그런 금리 인하 흐름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계 해사기구의 황함유 규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단 유엔 산하 기구인 세계 해사기구가 내년부터 황함유량 규제를 기존 3.5%에서 0.5%로 낮추려는
이제 규제안을 확정지었는데요. 왼쪽 차트를 보시면은 실제로 황함유량이 0.5% 미만인 국가는 주요국들 중에는 미국과 나이지리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중동 국가들의 경우에는 황함유량이 0.5%를 넘어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동 지역의 중동 지역의 원유 수요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이번 법규를 근거로 모든 선종들은 초저유황 원유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석유 대신에 LNG 연료로 대체를 하거나 아니면 대당 40억에서 100억 원에 달하는 스크러버 설치를 하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일단 당장 내년만 놓고 본다면은 IEA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초저유황 연료 관련 수요가 약 100만 bpd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미국산 원유 증가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증산 속도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단 시장은 미완공 유정에 좀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완공 유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시추가 끝났지만 완공이 되지 않은 그런 유정을 의미를 하는데요. 일단 2019년도를 기준으로 그 증산 규모는 약 200만 bpd가량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퍼미안 지역에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퍼미안 지역에 집중이 되는 이유는 수출 한국까지의 거리 그리고 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석유 서비스 업체들의 밀집 때문입니다. 일단 금년 9월까지만 놓고 본다면은 그 증산 규모는 퍼미안 지역에 약 80만 bpd 가량에 불과한데요. 이는 파이프라인 병목 현상과 세계 전반적인 그 원유 수요 둔화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미완공 유정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단 미완공 유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추는 끝났지만 완공되지 않은 유정을 의미를 합니다. 일단 완공의 시점의 정의는 원연관이 삽입을 하고 그리고 수압 파쇄와 테스팅을 거친 후에 생산이 가능한 시점으로 정의를 하는데요. 실제로 생산까지는 수주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유가의 등락에 따라서 생산의 증산 등락이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내에는 전체 그 미완공 유정 수 중에 약 4,000개 정도가 퍼미안 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퍼미안 지역의 그 완공 유정 수가 좀 증가하는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금년 들어서 퍼미안 지역에서 수출항까지의 그 수송 캐파는 약 100만 bpd가량이 지금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내년까지 약 160만 bpd가량으로 수송 그 캐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퍼미안 지역의 지역 유정당 그 생산성을 놓고 보면은 유정당 약 750배럴 정도의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를 환산해 보면은 약 4,000개의 그 미완공 유정이 생산이 완공이 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최소 약 300만 bpd가량의 증산 여력이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가격 전망을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미국의 증산을 비롯해서 노르웨이나 가이아나 그리고 캐나다의 증산도 유가의 상단을 좀 강하게 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증산이나 오펙국들의 감산 의지 감소도 유가 상승을 낮출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시장은 생산 증가와 수요 감소 때문에라도 좀 과잉 공급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일단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진전으로 수요 개선이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가격 하단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앞서 언급드린 대로 그 세계 해사기구의 그 배출 규제 강화로 인한 신규 저유황 수요도 좀 지지력을 제공할 전망입니다.
일단 미국의 베네수엘라 그리고 이란에 대한 제재는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이고요. 내년 유가는 50달러에서 60달러 사이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되는 만큼 과매수, 과매도 관점에서 역발상 매매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유가 전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